승계집행문의 경우 의의는 집행권한에 표시된 당사자 이의 사람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 이런 개념을 이해해보면 뭐 승계집행문이라는 용어는 입에 배어 있죠. 그래서 승계 사실을 증명서로 사망의 경우에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양도 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소송 이미 도중에 양도 양수라든지 사망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민사소송법에서 다 배웠죠. 소송 도중에 이루어진 사망이나 양도 양수 같은 이런 승계에 대해서는 배웠는데 지금은 변론 종결 이후 시점이죠. 변론 종결 이후 시점이니까 그 청구권의 내용은 확정되는 그 내용에 담길 수 없는 상태 이후에서 이제 변동이 있었던 것을 집행 단계에서 그것을 커버해서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승계 집행문이라고 하는데 승계 집행문은 집행권한이 생긴 뒤에 당사자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에 문제된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예를 하나 보면 동생이 받아놓은 판결에 대해서 동생이 이민가게 생겨서 자기가 대신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증여일 수도 있고 매매 형식으로 양도할 수도 있고 뭔가 보통 동생한테 비행기 값 좀 주고 내가 받게 이렇게 했다든지 뭔가 하여튼 양도받는 그 과정이 있고 그것을 전제로 자기가 이제 집행에서 당사자로 등장함에 있어서 양수인을 나타내야겠죠. 채권 양도 양수 관계를 나타내서 그것을 승계 집행문 이제 신청하려면 그런 것을 붙여서 내가 이제 새로운 이 채권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 양도 절차를 만약 밟았다면 그걸 통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부여 신청을 함에 있어서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함에 있어서 양도 증서 그다음에 통제한 내용 증명 이런 것 등을 가지고 자기가 양수인이니까 이제 집행 당사자로 나선다. 이런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민사소송법에서도 나오는 판례인데 사망했으면 원래는 중단이 되고 해서 판결 절차에서 그게 반영됐었어야 되는데 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반영되지 못하고 그대로 죽은 사람 명의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시간에 우리가 전원합의체 판결도 나오고 해서 하는데 무효는 아니고 그런 하자흠을 어떻게 한다? 위법한 것을 상소 재심 등에 의해서 무건대리인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된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그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급으로 해줘서 재심 등에 의해서 취소를 구할 수는 있다. 이런 게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당연 무효는 아니다. 근데 그걸 간과되고 내려진 판결인데 하여튼 지금 이제 상속인이 등장해 있는 단계인 집행 단계에서 이 판결이 죽은 사람 이름으로 간과돼서 내렸죠. 원래는 간과되지 아니하고 제대로 내려진 건데 그 이후에 죽었으면 이제 승계 집행문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 전 단계에 죽은 경우고 그게 간과돼서 판결은 그 죽은 사람 이름으로 나왔고 현재는 이제 아들 단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판결문 자체를 고치기만 하면 되느냐 이 경우에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되느냐 해서 이 경우도 판례는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런데 학설에 따라서는 나도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판결문을 수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경우는. 왜 그런 논리냐면 원래 당연히 죽었으면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당연승계 이런 얘기 하듯이 절차적으로는 중단된다지만 당사자는 이렇게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로 당연히 승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결은 죽은 사람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들로 바뀌어져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을 지금 시정한다면 판결문 단계에서 그걸 수정하는, 경정하는 이런 처리를 하고 아들이 판결문에 등장하니까 그 다음에는 승계 집행문 얘기 할 필요 없죠. 그렇게 되면 판결문을 아들로 바꿔버리면
그 판결문 자체에 등장하는 사람이 지금 집행을 당하려는 그 채무자 상속인으로 이미 판결문에 반영돼서 나오면 승계 집행문 단계 얘기를 할 필요 없는데, 지금 우리는 실제 판례는 그건 그대로 뭔가 흠이 있는 판결인데 그것을 아들로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아들에게 집행할 수 있는 승계 집행문을 받아라 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상황. 네. 판결을 경정하는 정도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입장도 있다. 나도 그쪽이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는데, 하여튼 승계 집행문을 받는 입장으로 지금 98년 판례가 나와 있네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승계 집행문에 관한 것을 쭉 보고 있어요. 실제 승계 집행문이 뭐 제일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지금 변론 종결 뒤에 사망했다든지 변론 종결 뒤에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다든지인데, 실제 또 쓰임새가 있는 건 이건 보전 처분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상황이에요. 저번 때 얘기했듯이 본소송 이전에 보전 처분을 걸어두면 그 뒤에 새로 팔아버려도 팔 수는 있다고 그랬죠. 원칙적으로는 보전 처분 걸려서 처분을 금지한다든지 점유이전을 금지한다든지를 충실하게 따라준다면 실제는 못 팔면 안 되고 점유이전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상은 점유이전도 하고 팔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전 처분 건계의 의미가 있으려면 새로 이전이 있었다, 점유이전이 있었다, 또는 팔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느 게 순위가 유지되면서 의미 있어야 되냐면 이 보전 처분 건계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걸어놨으면 그 뒤에 점유이전이 있더라도 본소송에서 제대로 이겨놓으면 어느 단계로 소급해서 이 사람께 우선하냐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건 게 유효해요. 그게 우선해요. 그러니까 새로 등장한 그 사람한테 가서 뺏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넘어가 있는 것을, 이전되어 있는 것. 그런데 뺏어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긴 거는 종전 주인을 상대로 이겼던 것이니까 그때 승계 집행문으로 해서 되찾아올 수 있다. 무슨 상황인지 다시 이쪽에 봐봐요. 이런 식으로 벌어질 거예요. 지금 이제 뭔가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채무자한테 본안 소송을 이제 뭐 건다든지 걸려고 하면서 본안 소송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이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 처분을 건 거죠. 그래서 예컨대 점유 이전을 하지 마라, 이전 금지 가처분을 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무자가 그 이후에 가처분이 이제 가처분 자체에 집행이 돼서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뒤에 채무자 Y가 Z한테 이전을 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요게 걸어놓은 게 어떤 의미로 작동하냐면, 이 본소송이 이제 나중에 확정 판결로 이기잖아요. 확정 판결로 이겨서 이것을 갖다 이제 제대로 넘어가서도 집행을 하려는데, 집행을 하려는 거 보면 확정 판결은 이 채무자 Y가 X한테 이것을 물건을 줘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 줘야 되는 주체인 피고가 Y잖아요. 그러니까 이 Z한테 넘어갔지만 지금 단계에서 내가 이겼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내가 너보다 앞서니까 이걸 찾아오려고 할 때 요때 요 판결문에 승계 집행문을 Z로 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전 처분의 의미 알겠어요? 지금 보전 처분을 걸어 놓으니까 그 뒤에 벌어진 것을 자기가 최종적으로 이기게 되면 추적해서 찾아오는데, 찾아오기 위해서 등장했던 그 Z라는 사람한테 이 판결문이 의미 있으려면 Y로부터 Z로 연결되는 그때 요 경우도 승계 집행문이라는 게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계 집행문에 의해서 Z한테 지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원래는 보전 처분 걸어놓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저쪽으로까지 가서. 되겠죠? 그런 가처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소송 담당 등에 있어서 선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이 선정자에게 이제 승계 집행문으로서 미치는데, 여러분이 이게 실무적인데 내가 민사소송법 시간에 한번 했는지 모르겠고, 여러분이 혹시 거기까지 다른 어떤 수업에서
그런 상세한 얘기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정 당사자가 껴있는 판결은 이 주문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배웠어요? 어디서 혹시? 고개 끄덕 있는 사람도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내가 말하려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정 당사자 얘기를 다시 해보면 주문을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쪽에 X1, X2, X3가 있어서 이제 X1만이 선정 당사자로 해서 Y를 상대로 낼 때 이게 뭐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뭐 계산하기 쉽게 1억씩 받을 거라고 쳐봐요. 그럼 X1이 선정 당사자로 나서면 기본적인 우리 선정 당사자 제도의 취지에 보면 원고는 X1만이 원고잖아요. Y가 피고잖아요. 그러니까 Y에게 X1이 3억 다 자기 거는 실은 1억이지만 지금 선정당사자로 나섰으니까 3억을 받는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선정자 목록이라고 그래서 자기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선정자가 있는데 이 X1, X2, X3는 선정자 목록에 붙고 이 청구 취지 내지 주문에는 청구 취지 또는 그것에 대응하는 주문에는 이 X1, X2, X3는 안 나타나는 식으로 X1이라는 선정당사자가 3억을 다 받는 식으로 됐으면 이 경우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해요. 왜? 집행할 때 이제 실제 이제 X1, X2가 각각 실제 받아야 되잖아요. 판결 단계까지는 X1이 주체로 나왔지만 그 효력은 X2, X3도 1억 원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승계집행문 개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청구치의 주문을 이렇게 하지 않고 Y는 X1에게 1억 원을, Y는 X2에게 1억 원을. 실은 X2는 선정시켰으면 당사자는 아니지만 선정자이지만 X3 선정자이지만 그래도 그 원래의 돈 받을 관계인 것을 거기다 반영해서 당사자 자체는 선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정자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청구 취지 내지 주문을 썼다면 굳이 승계집행문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문 기재례가 포괄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선정 당사자한테 나타났다면 세세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작업이 하나 필요하다. 이해하겠죠. 그런데 그게 포괄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선정자한테도 각각으로 나눠서 작성됐다면 굳이 승계집행문 등장시키지 않아도 그 확정된 판결에 X2와 X3가 있으니까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계집행문이 기본적으로 선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이 선정자에게 미친다라고 할 때 그럼 판결문에는 선정 당사자만 있으니까 선정자한테 뭔가 할 때 어떻게 되냐. 지금 원고 측의 얘기를 했는데 이걸 뭐 반대로 피고 측으로 한다든지 뭐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랬을 때 등장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아주 세세하게 실제 실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디서 혹시 그런 거 배웠는지는 모르겠네. 그런 것까지 배웠어요? 진짜? 어? 공부 책에서 어디서 나와? 공부 많이 했네. 그랬습니다. 이러한 소송 담당은 예컨대 선정 당사자가 선정자, 파산관계인의 경우에 파산자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소송 탈퇴 여러분 배울 때 민사법 소송 탈퇴 배울 때 탈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이게 뭐 집행력 정도 미치는 거냐 어떤 거냐 이 효력이 뭐냐 뭐 이런 논란을 공부했던 거 생각해서 소송 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이 기판력이냐 뭐냐 그 다음에 그럼 집행력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논의가 있었죠. 하여튼 집행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탈퇴자에게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면 승계집행문의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소송 탈퇴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로 확정된 판결에는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민사소법에서 법인격 부인의 법리 어디서 배웠어요? 법인격 부인의 법리 같은 거. 상법에서 나오는 이론인데 민사소법에서는 당사자 확정 등 또는 판결의 효력에서 218조에서 또 잠깐 언급이 나와요. 이게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뭐냐면 실체 이게 회사는 완전히 해체되고 망가지면서 그 1인 회사 비슷하게 한 그 대표자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책임을 추급을 하고 싶은데 법인격을 형해화시켜놓고 한 그 단계에서 유한책임 법인격이 제대로 된 거면 그 우리가 말하는 실제 그 대표 그것을
주관했던 그 사람한테는 유한 책임상 별개의 인격체가 돼서 취급을 못한다의 것을 틀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한테 책임 취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송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보니까 Y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데 결국 이건 형해화되고 그 주인인 그 사장인 Z 이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판결 절차에서 할 때는 이걸 표시정정으로 하느냐, 당사자 확정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당사자 변경으로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민사법 배울 때 그 당사자 확정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집행에 있어서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집행의 단계에서 인정할 것이냐 부분에서 판례가 집행의 단계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지금 등장시키는 이 판례예요. 즉 집행 단계에서는 그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만약 적용한다면 어떻게 돼요? Y라는 회사한테 받은 판결 갖고 곧바로 Z라는 사장한테 법인격 부인의 요건이 실체법, 상법적인 요건, 형해화의 요건을 갖췄다면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게 집행법에서도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겠죠. 적용될 수 있다면 승계집행문을 발부받으면서 적용하면 되겠죠. 그 사장을 끌어들여서 너 책임져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판례는 집행법에서는 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서는 95년도 판례가 절차의 성격상 그 부인의 형해와 이런 법리를 적용해서 판결의 효력을 그 실제 좌지우지했던 그 사장한테 효력을 미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겠어요? 집행법에서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기본 설명이고 좀 이따는 이제 민사소송법 또는 지금 집행법 이런 거와 관련된 설명을 실제 민사소송법 때부터 연결돼서 한번 보도록 해요. 조금만 쉴게요.